나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날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망했다. 코로나가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사람이었다. 동업자라 믿었던 친구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 남은 건 빚뿐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 지방 공사장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나를 삼촌 집에 맡겼다. 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채로 빌린 500만 원이었다. 아버지는 숙모에게 부탁했다. 아이 생활비입니다. 사람답게만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사실은 애원이었다. 작은 엄마는 웃었다. 봉투를 한번 만져보고 말했다. 아주버님, 걱정 마세요. 내 자식처럼 키울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 얼굴이 조금 펴졌다. 나는 그때 몰랐다. 그 봉투가 내 값이 될 줄은. 그날 아버지는 오래 서 있었다. 현관 앞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였다. 아빠 언제 와? 내가 묻자 아버지는 대답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작은 엄마는 시계를 봤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주버님, 공사장 멀잖아요. 이제 가셔야죠. 그 말이 재촉이라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다. 그 손이 떨렸다. 삼촌이랑 숙모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가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았는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안아주면 놓지 못할까 봐였다. 문이 닫혔다. 아버지는 사라졌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작은 엄마는 내 가방을 먼저 열어봤다. 공책을 넘기고 주머니를 뒤졌다. 돈은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버릇없이 굴지 마. 여기선 내가 얹혀 사는 거야. 그 말이 이 집에서의 내 위치를 정해줬다. 그날 밤 나는 방이 없었다. 애가 방까지 쓰면 집이 답답해. 그래서 거실 구석에 이불 하나가 깔렸다. 아니, 이불이라고 하기도 애매했다. 얇은 담요 한 장. 그게 전부였다. 겨울이었다. 바닥은 차가웠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참자. 아빠가 다시 오면. 그 생각 하나로 눈을 감았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이를 딱딱 부딪히며 떨었다. 작은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이 들렸다. 유난 떨긴.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프다는 말도 춥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아버지가 내민 그 봉투 하나였다는 걸 나는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다. 작은 엄마는 밖에서는 늘 웃는 사람이었다.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교회 봉사를 빠지지 않았고 반찬 나눔도 자주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조카까지 맡아 키우는 사람이라잖아.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드물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작은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애가 불쌍하잖아요. 그 말이 내 얘기라는 걸 나는 알았다. 하지만 집안은 달랐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작은 엄마 얼굴은 바뀌었다. 표정부터 사라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끝은 짧아졌다. 고압적인 고함 소리가 기본이었다. 가방 내려놔. 손 씻어. 밥 먹기 전에 설거지부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밥상에 앉을 때면 나는 항상 끝자리에 앉았다. 내 앞에는 김치, 계란 하나. 삼촌 아들 앞에는 고기 반찬이 놓였다. 국도 달랐다. 내 그릇에는 국물이 더 많았다. 애는 많이 먹이면 버릇 나빠져. 눈꼬리 봐라. 뭘 쳐다봐? 그 말은 늘 나를 보며 했다.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됐다. 설거지, 청소, 쓰레기 버리기, 숙제는 나중이었다. 작은 아빠는 그 모습을 다 봤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를 켜거나 신문을 넘겼다. 한 번은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다. 삼촌, 저 오늘 좀 아파요. 작은 아빠는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애가 뭘 아파? 괜히 예민한 소리 하지 마.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다시 조용해졌다. 겨울이 오자 더 힘들어졌다. 내 자리는 방이 아니었다. 거실 구석이었다. 전기장판은 삼촌 아들 방에만 깔렸다. 나는 얇은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버텨야 했다. 아프다는 말도 춥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아무 일 없는 아이처럼 지냈다. 웃었고 괜찮은 척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웃음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밖에서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다. 동네에서 누가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애가 워낙 착해요. 말도 잘 듣고요. 제가 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은 겸손의 말로 들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괜히 눈을 마주치면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들을지 알기 때문이다. 너 아까 나가서 왜 나를 쳐다봐? 내가 뭐 잘못했니? 이게 감히 어디라고 쳐다봐?
때릴 기세로 작은 엄마로 나를 몰아붙였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나는 도움받는 아이도 사랑받는 아이도 아니었다. 그저 맡겨진 아이였다. 짐 같은 존재. 그리고 그 사실이 조금씩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날부터 작은 엄마는 바빠졌다. 야, 너 일어나. 머리 왜 이 꼴이야? 평소엔 관심도 없던 내 얼굴을 그날만 유심히 봤다. 꼴이 이래서야 누가 불쌍해하겠어.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가장 안전했기 때문이다. 작은 엄마는 옷장을 열었다. 어디 숨겨뒀는지 모를 새 옷을 꺼냈다. 아버지 올 때만 입는 옷이었다. 이거 입어. 아버지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은 웃지 말라는 뜻도 울지 말라는 뜻도 아니었다. 잘 지내는 척 해라. 그 말이었다. 아버지가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작은 엄마 얼굴이 바뀌었다. 목소리가 올라갔다. 웃음이 붙었다. 아주버님, 길은 안 막히셨어요? 애가 아빠 온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얼굴을 봤다. 새 옷을 입은 나를 보고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사 시간. 그날만큼은 반찬이 달랐다. 고기가 있었다. 내 앞에도 놓였다. 작은 엄마는 일부러 말했다. 애가 입이 짧아서 문제예요. 그래도 아주버님 올 땐 잘 먹네요.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다. 내 아들, 원래 문제 많다. 아버지는 미안한 얼굴로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말 잘 듣고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작은 엄마는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아버지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입 열 생각 마. 너 하나 때문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지? 그 말은 협박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아버지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작은 엄마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아주버님, 얘가 요즘 학교에서 문제를 좀 일으켜요. 거짓말도 늘고요. 그 말에 아버지 얼굴이 굳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눈으로 나를 눌렀다. 가만히 있어. 아버지는 내게 묻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꺼냈다. 생활비입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작은 엄마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다. 아이고, 아주버님.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연극은 끝났다. 아버지가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그 순간
작은 엄마는 내 옷깃을 잡았다. 내가 사람 새끼면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잘 지낸다는 말이 어렵냐? 어려워? 또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 아빠나 너나 똑같아. 능력도 없고 민폐만 끼치고. 그 말은 나를 밑바닥으로 데려갔다.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철저히 짓밟는 사람. 작은 아빠는 그 옆에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거실 바닥에 누웠다. 아버지가 다녀간 흔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옷은 다시 벗겼고 밥상은 다시 갈라졌고 말투는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생각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단단해져야 한다. 오기만 강해졌다. 나는 공부는 못했다. 하지만 노래는 좋았다. 아버지와 함께 부르던 트로트가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노래대회 공지가 붙던 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너 노래 잘하더라. 이번 대회 꼭 나가봐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다. 집에 돌아와. 용기 내서 말했다. 작은 엄마, 저 학교 노래 대회가 있어요. 작은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가 무대에 선다고?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이었다.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줄 알아? 얼굴이 그 꼴인데 누가 듣겠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작은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아빠 피가 그래서 그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날 이후 작은 엄마는 대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굴었다. 대회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노래하는 나를. 아침이 됐다. 나는 교복을 입고 나설 준비를 했다. 그때 작은 엄마가 말했다. 오늘 학원 안 가? 집안일은 누가 해? 오늘 학교에 일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작은 엄마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 노래대회요. 작은 엄마는 천천히 웃었다. 아, 그거? 날짜 오늘 아니야. 그리고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종이를 가리켰다. 날짜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히 내가 본 날짜와 달랐다. 다음 주잖아. 괜히 학교 빠질 생각하지 마. 나는 헷갈렸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그날 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집에 남아 청소를 했다. 저녁이 돼서야 알았다. 학교 게시판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 무대 위 아이들, 마이크, 조명, 노래대회는 오늘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작은 엄마가 말했다. 왜 그래?
설마 나가고 싶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서 말렸어. 그게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조롱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작은 엄마를 똑바로 봤다. 그 순간 작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딱 여기까지야. 그날 밤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부르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찬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노래까지 빼앗길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노래는 더 깊이 박혔다. 누가 막을수록 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마음속으로 처음 결심했다. 언젠가 꼭 무대에서 내 노래를 부르겠다. 알바는 선택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얹혀 사는 주제에 돈이라도 벌어야지. 작은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돈 벌라는 명령이었다. 학교 끝나면 바로 나갔다. 편의점,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다. 손님이 몰리면 다리가 당기고 아팠다. 그래도 앉지 않았다. 앉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 그 시간에도 집안일이 남아 있었다. 늦게 다녀왔으면 눈치라도 챙겨. 첫 월급날 봉투를 받는 순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다. 기쁘지 않았다. 기쁜 얼굴을 하면 뺏길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자 작은 엄마는 봉투부터 보라고 했다. 얼마? 나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이게 다야? 시간 대비 형편없네. 그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값이 매겨졌다. 작은 엄마는 봉투를 접어 자기 가방에 넣었다. 생활비야. 내가 먹고 자는 값. 그날 저녁 작은 엄마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다. 형아 학원비 내야 돼. 이번 달 밀리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머리가 멍해졌다. 그 돈 제 알바비인데요. 그 순간 작은 엄마 표정이 바뀌었다. 내 돈? 내가 번 게 내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다 돈이야. 너희 아빠 주는 걸로는 턱없이 몰아자. 알아? 작은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소리를 키웠다. 괜히 말대꾸하지 마. 집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이 판결이었다. 작은 엄마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돈 가져오는 꼴이 주기 싫어서는 은혜도 모르는 놈. 너는 잡에서 고개 들고 다니지 마. 꼴 보기 싫으니깐. 문이 닫혔다. 집안은 조용해졌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한 시간과 바꾼 돈, 발바닥이 타던 밤, 그 모든 게 가방 속으로 사라졌다. 며칠 뒤 작은 엄마는 영수증을 내밀었다. 마, 다 집에 쓴 거야. 영수증에는 학원 이름이 찍혀 있었다. 삼촌 아들 이름으로. 너도 혜택 봤어. 같이 사는 거잖아. 그 말에 처음으로 속이 뒤집혔다. 저도 학원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엄마는 말했다. 내 주제에 내 아빠 닮아서 욕심만 많아.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작은 아빠는 그제야 한마디 했다. 괜히 기대하지 마. 형편이 안 되잖아. 형편? 그 단어는 늘 나에게만 적용됐다. 그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손을 봤다. 계산대에서 동전 만지던 손, 밤마다 떨리던 손, 그 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바를 더 늘렸다. 더 늦게까지, 더 오래 울지 않았다.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말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당당히 살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절대 고개 숙이지 않을 거라고. 오디션을 보기로 한 날,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가난한 사연을 꺼내면 노래가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래서 노래만 부르기로 했다. 오디션장 대기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친구는 스토리 없나? 요즘은 사연 없으면 힘든데. 나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작은 엄마 집에 맡겨진 뒤로 늘 땅만 보고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으니깐 마이크를 쥐자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무서움인지 분노인지 나도 몰랐다. 무대에 섰다. 조명이 켜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 찬바닥이 떠올랐다. 겨울밤 담요 하나 덮고 이를 악물던 그 시간, 작은 엄마의 목소리도 같이 들렸다.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네 주제는 딱 여기까지야. 나대지 말고 까불지 마.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말 위에 노래를 얹었다. 첫 소절이 나갔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기교는 없었다. 깔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가사마다 내 한숨을 실은 내뱉는 소리였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누군가를 봤다. 공사장 헬멧, 먼지 묻은 작업복, 퇴근하고 숙소에서 TV를 보던 아버지. 아빠 들어봐. 속으로만 말했다. 노래가 중반으로 갈수록 목이 잠겼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동안 참은 게 다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소절. 나는 고개를 들었다. 조명이 눈부셨다. 그 빛이 처음으로 나를 온전히 비춰주는 느낌이었다. 노래가 끝났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심사위원 한 명이 말을 꺼냈다. 노래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나는 잠깐 망설이다. 짧게 말했다. 아버지께 배웠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물었다. 왜 이 노래를 불렀나요? 나는 대답했다. 이 노래 아니면 제가 설명이 안 돼서요. 그 말에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였다. 그 시간 지방공사장 숙소.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멈췄다. TV 속에서 내가 노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헬멧을 벗지도 못한 채 눈물을 닦았다. 저게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다고 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고, 자랑스러움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그래도 건강이 커서 살아있어줘서였다. 무대 위에서 나는 결과를 기다렸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모르겠다. 아마 후련하게 내 속을 비워내서 그런 것 같다. 무대에 꼭 서고 싶었던 꿈도 이뤘으니깐 아쉬울 것도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딱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세상은 조금씩 내 노래를 듣기 시작했다. 우승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노래가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다. 번호를 모르는 전화였다. 받지 않아도 문자는 쌓였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정리해야죠. 말은 공손했지만 뜻은 분명했다. 지워라. 가난. 공사장. 아버지. 그건 팔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투였다. 요즘 시청자들 불쌍한 부모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그때 다른 전화가 왔다. 작은 엄마였다.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들렸다. 아, 너 사람 됐더라? 축하도 없었다. 기쁨도 없었다. 바로 본론이었다. 기자들이 나한테 연락 온다. 내가 어릴 때 이야기 좀 해달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작은 엄마가 키웠다고 하면 돼. 고생한 사람은 나잖아.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끼쳤다. 너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다. 너 잘된 거 다 우리 집 덕분이야. 그 순간 그동안 참아온 장면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겨울 차디찬 바닥, 얇은 혼이불, 김치 반찬, 알바비 봉투, 욕설과 고함, 무시. 하지만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그 말에 작은 엄마 목소리가 바뀌었다. 뭐? 지금 네가 누구한테? 그리고 막말이 쏟아졌다. 배은망덕한 놈. 키워준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키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키운 게 아니라 내가 말하려 하자 작은 엄마는 끊었다. 입 다물어. 너 같은 게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거품이야.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내가 입 열면 너 이미지 끝장이야. 불쌍한 척은 내가 했잖아.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나를 시조카가 아니라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본다는 걸. 나는 말했다. 작은 엄마라고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작은 엄마는 비웃듯 웃었다. 그래. 그럼 남이네. 그럼 남이지. 돈 받고 맡긴 애인데.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오후 기사들이 쏟아졌다. 어릴 적 조카를 키워낸 헌신. 눈물의 작은 엄마. 사진도 있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찍힌 사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겨울에 늘 잠바도 없이 다녔어요. 늘 똑같은 옷만 입었어요. 알바비 뺏긴 거 동네에서 다 알아요. 저 작은 엄마 교회에서도 알아주는 재수없는 아줌마. 작은 엄마의 천사표 연극은 역으로 터졌다. 작은 엄마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울먹였다. 너 왜 이러니? 사람 인생 망치고 싶어? 나는 말했다. 제 어린 시절은 이미 망치셨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껐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트로피는 옆에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걸 아버지와 같이 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트로피를 들고 기차를 탔다. 사람들이 알아봤다. 속삭였다.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뿐이었다. 아버지. 공사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먼지, 소음, 철냄새. 나는 한참을 둘러보다가 헬멧을 쓴 사람을 발견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TV 속 아들과 눈앞의 아들은 너무 달랐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 트로피를 받고 내 얼굴을 받고 다시 트로피를 받다. 아버지 입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그 말 끝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헬멧을 벗으려다 손이 말을 안 들었다. 떨렸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아비가 죄인이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안아본 적 없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아이처럼, 참아온 사람처럼. 너 잘 되는 거 TV로 봤다. 내가 너 앞길 막을까봐 연락도 못했다. 아버지는 나를 밀어내듯 말했다. 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야 내가 더 멀리 간다. 그 말이 얼마나 아픈 말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없는 성공은 저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트로피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다. 이거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런 걸 내가 왜 잡아? 나는 말했다. 저를 끝까지 포기 안 한 사람이 아버지잖아요. 그 장면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혔다. 헬멧 쓴 아버지. 트로피를 붙잡고 울고 있는 아버지. 그 옆에서 같이 서 있는 나.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바꿨다. 저게 진짜 부모다. 저게 진짜 성공이다. 작은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집은 조용히 동네를 떠났다.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같이 밥을 먹었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그제야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인생은 복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걸. 아버지를 향한 노래로 내 이야기는 완성됐다.